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 연구소 89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9번째 이야기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는데, 결국은 이게 인간과 자연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 중에 하나로서 그러한 것을 우리는 살펴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인물성 동일론, 인심도심론, 이러한 모든 게 이기론까지 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의 다양한 입장을 살펴본다면은, 이거는 고정과 윤리 165쪽, 생활과 윤리 천대 138쪽, 그 다음에 미래행거의 135쪽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다음 세 사람은 각각 자연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게 천대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죠. 자, 여기는 이 일대는 원래 갯벌이었는데 간척 사업 후 이렇게 근사한 도시가 되었어. 여기는 간첩 사업 후 이곳에서 살던 수많은 생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어. 반대에 지금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갯벌이 사라지면 주변 바다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어요. 라고 둘이 같은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또 다른 이제 의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은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 거고, 이 두 번째 학생은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생물을 중심으로 하는 생명 중심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죠. 그 다음 이 세 번째 학생은 무생물까지 포함한 생태계 중심으로 봤죠. 그래서 생태 중심주의적 관점으로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세 가지 관점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입장에서 이 부분은 지금 주로 서양 중심의 사고로 지금 이게 정리가 돼 있어요. 동양은 자연과에 있어서의 조화, 질서를 유지하려고 무척 애를 많이 썼죠. 그런데 이제 이게 서양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인간 중심주의. 왜 인간 중심주의냐면은 우리는 기독교 사관에 의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이 의지에 의해서 위계의 질서를 나누는데, 그 위계가 모든 만물 중에 최상위에 있는 게 인간이 되겠죠. 따라서 이 인간은 하나님을 대속해서 이 자연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인간이 주가 되고 자연은 뭐가 돼요? 얘는 도구가 되는 거죠. 도구, 즉 수단이 되는 그러한 형태의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인간 중심주의라고 이렇게 살펴봤고, 인간 중심주의에서의 보다 확장된 게 살아서 움직이는 동물 있죠. 그 동물 중심주의로 확장을 좀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고, 그래서 동물 중심주의에서 아니, 그게 아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 살펴봐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생명 중심주의로 확장이 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물과 무생물 모두가 자연의 한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자연이 포함되어 있는 생태 중심주의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인간에서부터 동물을 거쳐 생명을 거쳐 생태 중심주의로 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죠? 인간과 자연과의 바람직한 관계가 무엇인가를 지금 여기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보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입장인데 이것은 세분화된 상태에서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이 인간 중심주의하고 동물 생명 생태 중심주의를 각각 세분화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만이 이 도덕지위를 지닌다라고 그랬어요.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니까 도덕은 인간을 위해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그러한 가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는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하니까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는 뭐예요? 수단이자 도구일 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동물 중심주의는, 자, 여기에서, 도덕적 고려의 범위라고 했을 때 이 도덕적 고려의 범위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인간은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쾌락과 고통을 느끼면서 쾌락은 증가시키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게 곧 우리한테의 이익을 갖다 주는 것이고 행복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게 공유주의의 입장이죠. 그래서 벤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놓는 동물까지를 어떻게 해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도덕으로가 아니라 고려를 해줘야 된다. 무슨 고려요?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좀 한 번쯤은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동물 중심주의까지 확대를 시켜 봅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반대를 하죠. 왜 반대를 하냐면은 인간도 삶의 주체이지만 이 동물 역시 성체가 되면은 자기 스스로 삶의 주체로서 가는 모습을 보이니 이거 역시 이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좀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 봐야 할 대상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복지와 권리의 향상을 강조를 하고 이러한 강조가 될 수 있는 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쾌고 감수 능력과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의거해서 이거는 누가 주장을 해요? 싱어가 주장을 한 겁니다. 싱어가 얘기한 쾌고 감수 능력과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으로 우리는 동물 중심주의에서는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범위로 확대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생명중심주의는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모든 생명체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생명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주어졌지만 이 주어진 것은 나름대로의 생명을 지닌 자로서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방향이 결정이 되죠. 따라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생명중심주의의 이 생명이라는 얘기 속에는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 가치를 키우느냐 못 키우느냐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각자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생명체는 이러한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도덕적 고려 범위를 여기까지 확대를 해주면은 보다 나은
조화로운 세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생태중심주의는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개별 생명체가 아닌 생태계 전체로 보아야 합니다. 는 전일론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은 이게 생태계의 조화 또는 질서가 무너지면 무너진 질서와 조화로 인해서 그 피해는 누구한테 와요? 이 피해는 생명 중심주의의 대상인 생명체한테 오기도 하고, 그리고 동물 중심주의엔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동물에게 가기도 하고, 그리고 역시 인간이 자만을 해서 자연을 도구화했던 그러한 인간들한테도 강력한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태계의 조화와 질서를 깨지 않는 그러한 입장을 고수하는 게 지금 생태중심주의의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전일론적 입장으로 봐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주장은 엄밀히 얘기하면 누구를 위한 주장이냐면 인간을 위한 주장이에요. 인간을 위한. 동물 중심주의가 됐을 때, 생명 중심주의가 됐을 때, 생태 중심주의가 됐을 때 이 혜택은 누가 누려요? 인간이 누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인간 중심주의에 주장을 한 사람은 베이컨과 데카르트라는 사람, 그리고 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동물 중심주의는 싱어와 레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 중심주의는 슈바이처와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테일러는 우리가 이게 칸트에 있어서의 직접적 의무와 간접적 의무와 연결되는 상태에서 시험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생태 중심주의는 레오폴드하고 네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에 있어서의 베이컨과 데카르트, 그 다음에 칸트 입장을 한번 볼까요? 인간 중심주의에 있어서 베이컨의 입장은 어떤가 한번 봅시다. 베이컨은 자연을 인류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수단으로 보고 자연에 관한 지식 활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죠?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이 기술 문명을 발달시키는 그 원인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자연을 모두 자원으로 보니 이 자원을 통해서 우리는 기술 문명이 지금의 현재까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데카르트는 이분법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분법적 세계관이라는 건 인간과 자연을 나눠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으로 설정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인식 주체고 자연을 인식 대상으로 설정을 해서 자연을 단순한 물질 또는 기계로 파악함으로써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인간은 여기에서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을 하면, 자, 인간은, 인식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인식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인식 주체이자 인식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인식 주체일 때는 모든 타자의 것은 뭐죠? 이 인식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럼 반면에 우리가 지금 내가 인식 주체일 때에
내가 스스로 인식 대상이도 되고, 모든 타자의 것도 인식 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거꾸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인식 주체라고 해갖고 상대는 인식 주체가 아닐까요? 상대도 인식 주체가 돼요. 그래서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식 대상 역시 인식 주체가 될 때, 이 인식 주체는 뭐죠? 상대의 인식 주체가 인식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인식 주체이자 인식 대상으로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식 주체이면서 나에 대한 성찰을 하면 내가 인식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 자체로서 인식 주체이자 인식 대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칸트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칸트의 입장은 이성적 존재만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이성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때 이성적 존재만이 그랬어요. 그 이성적 존재만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도덕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여, 그러니까 이때 타율적이면은 도덕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지금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한 반면 자연의 도덕적 지위를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우리는 도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이 관점이 어긋나는데, 이게 칸트까지 설명을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성적 존재만이 했을 때 이 이성도 이게 머리, 즉, 두뇌의 헤아림이냐, 아니면은 이게 우리가 이치에 따른 그 그 이치가 우리의 내재된 성품으로 지니고 있는 이러한 거에 바탕이 된 내용으로 접근이 되는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틀리게 됩니다. 이게 두뇌 헤아림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근대에 있어서 근대 이성의 개념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지금 이렇게 보는 이치로서의 이성이라는 거는 동서양에 있어서의 고대 이성의 개념이 이 얘기예요, 이성.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걸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라고 하고, 이 이성이 동양에서는 우리는, 하늘에서 부여받은 것을 천리 즉 우리가 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동양에 있어서의 불교의 불성이나 도교에 있어서의 덕의 개념이나 아니면은 이 유교에 있어서의 천명주의 성이나 아니면 기독교에 있어서의 성령이나 이 모든 게 동일한 형태에서 의미를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이성의 개념하고 이때 이성의 개념은 틀려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혼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혼합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건가 저건가 내밀히 살펴보면은 이 이성의 개념이 지금 우리는 명확하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게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도덕이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인간만의 도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 제가 얘기하는 도덕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도는 나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를 아는 것이고, 덕이라는 것은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이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바람직한 관계예요. 우리는 바람직한 관계를 우리는 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는 자가 누구죠? 설정하는 자는 자신이에요. 자신. 주체인 자신이 이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내가 나를 알아서 바람직한 관계를 잘 설정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도덕적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도덕적이라는 얘기는 뭐죠? 적선의 의미예요. 선을 쌓는다라고 해서 이게 쌓을 적자에 이게 적선의 의미예요. 적선. 그래서 적선을 쌓으면 항상 그 집안에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을 쌓는 그것을 우리는 도덕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인간 중심주의에서의 얘기하는 거와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람직한 관계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 이 얘기죠.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거는 점점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우리는 인간 중심주의에서의 덕의 개념이 점점 이쪽으로 확장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덕의 확장을 얘기하는 거죠. 덕의 확장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에서는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확대해 봅시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이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얘기는 덕의 확장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쪼존한 사람은 여기에 있을 거고, 좀 더, 가슴이 넓은 사람은 이게 확장이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건 뭐죠? 덕의 확장 관계를 살펴봅시다. 이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동물 중심주의에 있어서는 공리주의에 기초해서 쾌고 감수 능력은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이게 우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살핀다는 거고, 그래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근거 이익이 있는 것은 모두가 동등하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동물의 고통을 저급하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종차별주의라고 비판을 할 수 있다라고 싱언을 얘기하죠. 레건의 입장에 있어서는 의무론에 기초하여 삶의 주체를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의무론에 기초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 의무론이라는 건 결국은 부여받은 내용에 따라서 당연히 할 바를 하는 거죠. 당연히 할 바를 하는 것을 우리는 의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당연히 해야 할 바에 기초해서 스스로가 삶의 주체가 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들은 내재적 가치를 갖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대상들을 목적으로 대우를 해야 합니다. 즉 수단으로 대접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수단이나 도구화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동물이 도덕적으로 무능할지라도 이때 도덕적으로 무능하다는 얘기는 나를 알거나 아니면 더 관계에 대해 있어서 바람직한 형태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주체로서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지금 레건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생명중심주의에 있어서는 슈바이처하고 테일러의 입장인데, 슈바이처는 생명 외경을 강조했어요. 생명 외경을 강조했다는 것은 모든 생명은 놀랄 만한
기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명체가 태어났으면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그 자체로 신성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슈바이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지만 이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을 고양한 것이 선이고 생명을 훼손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살 같은 행위는 너는 악을 행위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죽여서도 안 되며 그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라고 생명에 대한 굉장한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죠. 자, 테일러의 입장을 보면 목적론적 삶의 중심을 강조를 해요. 자, 이 얘기는 모든 생명체는 의식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 보존과 행복을 지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내가 태어난 거는 내 의지는 아니지만, 일단 내 의지로 태어나면, 그다음부터 우리는 두 개의 목표를, 지향점을 향해 갑니다. 하나의 지향점은 행복이고, 또 다른 지향점은, 그거는 누구도 변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어떻게 해요? 죽음과 그 다음에 행복을 향해 나가는 거, 이 두 가지는 스스로가 부정한다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얘네들은 무조건 우리 뒤에 가지고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것을 기회라 여기고 죽음에 다가가기 전까지는 내 행복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자기 보존과 행복을 지향을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자신의 고유한 방식대로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의 선을 추구를 해요. 이때 자신의 선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내재적 존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이 속에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인격체와 다름없는 내재적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도덕적 고려가 돼야 한다라고 테일러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보면 시험이 테일러하고 레건하고 그 다음에 테일러와 칸트하고 연관돼서 이게 문제가 잘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생태중심주의를 볼까요? 생태중심주의는 레오폴드하고 네스의 입장이라고 그랬어요. 레오폴드는 대지란 자연의 모든 존재가 서로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생명 공동체라고 하며 대제 윤리를 주장합니다. 이게 뭐예요? 유기체적 세계관이잖아요. 이 얘기는 레오폴드는 뭐예요? 이 동양적 사고로 회귀를 했다는 거예요. 사고로 회귀. 결국. 그 다음 네스의 입장을 볼까요? 인류의 건강과 풍요를 위해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 등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을 비판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게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대해서만 바라보지 말고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부터 살펴봐야 돼요. 원인을 살펴보고 그 원인 중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자 누구에게 이익이 있을까요?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구에게 이익이 있지? 누구에게 이익이 있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누군가 이익이 있는 사람이 원인을 발생을 시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지 결과만 가지고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결과만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올바르지 않은 형태에 있어서의 결정을 자꾸 우리한테 유도하게 만드는 게 결과주의예요, 결과주의. 결과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원인이 먼저 그거를 살펴봐야죠. 그리고 원인을 잘 못 찾겠다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한 이익이 누가 가져가지?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이게 왜 이렇게 하도록 했지? 라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서 그 원인으로 인해서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스스로가 갖춰야 내 기준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항상 파도에 밀리는 그러한 바다에 떠 있는 어떤 물건들처럼 휩쓸리기 쉬워요. 휩쓸리기.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기준이 뚜렷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제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네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 인류의 건강과 풍요를 위해 환경 오염과 자원, 이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결과주의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주의를 비판을 하고 세계관과 생활 양식 자체를 생태 중심으로 바꾸는 심층적 생태주의를 주장합니다. 이 심층적 생태주의는 뭐죠?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과 과정, 이 과정을 전체의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결과가 났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전체적 관점에서 이걸 살펴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 해요? 큰 자아 실현과 생명 중심적 평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큰 자아 실현과 생명 중심적 평등 제시라는 그러한 항목으로 맺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네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한 장단점은 자, 인간 중심주의는 인류가 자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줬죠. 기술 문명의 발달을 가져오고 지금 현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많은 혜택을 여기에서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와 착취를 정당화하여 환경 문제의 원인을 일으켰죠. 그래서 자연을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보는 인간 중심주의의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조화를 깼습니다. 질서가 하해졌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조화 질서가 이미 균형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불균형적인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동물 중심주의를 볼까요? 장점, 상업적 이익을 위한 동물 학대 및 동물 실험 등 동물에 대한 비도덕적 관행을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했나? 심했나? 이런 걸 좀 더 줄여보기 위해서 축혼제 같은 것을 우리가 해준다고 얘기했죠.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해서 좀 더 이것을 더 좋은 환경이나 아니면은 최소의 동물에 대해서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는 찾아냅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단점은 인간과 동물의 이익이 충돌할 때 현실적 대안을 제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인간과 동물이 서로 간에 있어서의 먹잇감으로 살펴봤다면은 그 이익이 충돌이 되죠? 이 이익이 충돌이 될 때 현실적 대안을 제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동식물 생태계 전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조화가 깨지니 이게 부당한
형태의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부당한 형태가 되니까 부조화가 형성이 되니까 이 부조화로 인해서 모든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범위로 이게 확장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 전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우리는 늦게나마,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생명중심주의요. 도덕적 고려 범위를 생명체까지 확대하면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게 되겠죠. 근데 생명은 사실은 모두 소중합니다. 단점은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것이 아니므로 오늘날 환경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거 역시 제한된 범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우리는 수정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생태중심주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태계 전체에 대한 이게 결국 뭐예요? 자연에 대한 포괄적 시각이 필요함을 일깨웠죠. 전체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여기에 생명 중심, 동물 중심, 인간 중심주의는 한 부분에 대한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단점은 개별 생명체를 희생시키는 환경 파시즘으로 흐를 가능성과 인간 개입을 허용치 않기 때문에 환경 보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가 어렵다. 자, 이 얘기를 볼까요? 이 생태 중심주의는 개별 생명체를 희생시키는 환경 파시즘으로 흐를 가능성과 그러니까 이게 이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게 역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개입을 허용치 않기 때문에 자연 스스로 그 순환의 계기를 만들어 갖고 돌아가기 때문에 환경 보존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가 어렵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거는 자연을 건들지 말고 자연과 조화롭게 자연의 질서에 따르면 여기에 대한 인간 개입이 허용치 않으니까 환경 보존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는 힘들겠지만 더디게 자연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볼까요? 첫 번째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만의 관계만을 도덕적 관계로 인정을 하죠. 그래서 인간 이외의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동물 중심은 동물까지 인간과의 도덕적 범위를 확대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인간과 동물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세 번째는 생명중심주의인데 살아있는 모든 것으로 도덕적 고려 범위를 확대하고 그 외의 무생물은 생물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1, 2, 3번까지 보면은 모두 자리의 관점만 있고 이타의 관점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모든 거에 있어서 자리 이타적인 실천과 자리 이타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함을 여기에서 또 볼 수 있어요. 지금 얘는 인간의 자리만을 위해서, 여기는 동물까지의 자리만 위해서, 여기는 생명까지의 자리만 위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생태계 전체, 자연에 대한 도덕적 고려 범위를 확대하는 전일론적 입장은 모든 것이 각각의 알만한 위치의 역할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결국은 뭐가 일어나요? 자리 이타가 여기서 형성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네 가지에 있어서의 포함관계를 보면 여기서 인간만이, 동물도, 생명체 모두, 그리고 이 생태계에 있어서의 유무생물 전부, 이거 여기까지를 살펴볼 수 있고 여기에 있어서는 도덕적 지위를 인간만이 갖죠.
그리고 동물까지 도덕적 고려 범위를 넣죠. 생명까지 도덕적 고려 범위 넣자. 생태까지 도덕적 고려를 넣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레건과 테일러의 입장 설명 및 비교 봅시다. 레건은 동물 중심주의고 테일러는 생명 중심주의죠. 자, 레건은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동물은 이건 쾌고 감수 능력을 얘기한 사람은 싱어죠. 근데 쾌락과 고통을 먼저 얘기한 사람은 에피쿠로스예요. 에피쿠로스인데 이것을 벤담이 두 개의 군주다라고 해서 이 고통과 쾌락을 이제 끌고 들어온 게 공리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의무론에 기초한 도덕적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어 목적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죠. 반면에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보존과 행복을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의 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완전한 선을 추구한다 이러한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결국은 뭐예요? 자신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게 바른 형태에 있어서의 추구라면은 그것은 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우리는 이 그림상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인간 중심주의는 너희는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야. 그리고 동물 중심주의는 동물도 인간처럼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야. 생명 중심주의는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해. 생태 중심주의는 생태계 전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야. 라고 해서 결국은 인간만이 도덕이고 여기에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점점 확대되는 내용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저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덕의 확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덕의 확장. 이것을 우리는 덕의 확장으로 얘기해서 이게 덕의 문제로 이 문제를 정말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책에는 이러한 표현이 없잖아요. 자,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에 대한 내용, 의의와 한계를 보면은 위에서 봤지만 이 부분을 다시 정리돼서 보면 인간 중심주의에 의해 자연현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했죠. 한계는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야기하여 각종 환경 문제를 초래한다. 동물 중심주의, 동물 복제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어요. 한계. 인간과 동물의 이익이 충돌한 경우 누구의 이익이 우선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식물이나 무생물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생명 중심주의에 의해. 의의는 모든 생명체의 고유한 가치를 일깨워주죠. 그래서 한계는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것은 실천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생태계 내에 무생물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계이다. 그리고 생태 중심주의, 의의는 생태계를 포괄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한계는 환경 파시즘으로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할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의 교과서에 나온 내용인데, 윤리적 관점에서 장담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청고래죠. 이게 청고래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동물로 약 30m 길이와 150톤의 무게를 자랑한답니다. 20세기 초반 남극해에는 20만 마리 이상 살았지만 현재는 1만 마리 이하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20분의 1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20분의 19가 죽었다는 거예요. 번식률이 매우 낮아서 이 숫자로는 청고래의 멸종을 막기가 힘들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동식물의 종 가운데 지금 현재 뭐예요? 99%가 멸종되었다 그러잖아요. 이 멸종된 거는 결국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부조화가 만든 거예요. 부조화. 무질서 부조화. 자, 이것을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관점에서 분석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인간 중심주의 관점. 동식물의 멸종은 인간의 생존과 삶의 질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인간 중심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동식물의 멸종은 인간의 생존과 삶의 질을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동물 중심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청고래의 경우 고통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영위해가는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 다음에 생명주의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생명을 증진하는 것은 선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내재적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그 다음에 생태 중심주의적 관점, 자연의 모든 존재는 서로 얽혀있는 생명 공동체죠. 유기체적 세계관에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그 구성원의 일부로서 생태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생태 중심주의의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봅니다.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로 확대하여 전일론적 입장을 강조하죠. 이게 결국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레오폴드의 대지윤리. 대지는 자연의 모든 존재가 얽혀있는 생명 공동체죠.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유기체적 세계관에 속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 전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유기체적 세계관으로. 네스의 심층적 생태주의는 큰 자아 실현과 생명 중심적 평등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네 번째는 환경 파시즘을 흐를 수 있으며 환경 보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예. 자, 이러한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이것까지 합시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보충 설명. 데카르트의 인간중심주의 윤리. 데카르트는 모든 실제는 마음과 육체라는 두 가지 기본 실체 유형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봤죠. 마음과 육체. 그래서 정신의 영역에는 사고, 감각, 의식이 포함되지만 육체의 영역에는 정신 영역과 육체 영역이에요. 물리적이고 공간적 모든 것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영역은 완전히 기계적이기 때문에 의식이 결핍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동물을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물과 식물은 살아있긴 하지만 기계 또는 사고 없는 야수일 따름이라고 데카르트는 생각했고 그 입장에서 의식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사고, 감각, 의식이 포함이 되는데 이때 정신 영역에 들어있는 이 의식이 즉 이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근대에서 이성, 유성 하잖아요. 그 이성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 기준이 된다라고 데카르트는 보고 있다 이 얘기죠. 자, 칸트가 주장한 인간의 간접적 의무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인간과 자연의 관계한 보충 설명은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한 형태의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 동물은 비록 이성은 없을지라도 살아있는 피조물임을 고려할 때 동물을 폭력적으로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를 훨씬 더 심각하게 거스르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는 뭐죠? 직접적 의무죠. 이건 직접적 의무인데,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것을 삼가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인간의 고통이라는 공유된 감정을 무디게 하며, 사람 간의 인간관계의 도덕성에 참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자연적인 소재를 약화시키고 점차 그 소재를 제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아픔 없이 즉각적으로 동물을 죽일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위계의 최상층에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물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일을 시키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다. 단순한 탐구를 위해 신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실험은 이러한 실험이 없이도 정해진 목적의 달성이 없이도 금지되어야 한다. 마치 말이나 개가 집안의 한 식구처럼 나이든 말이나 개의 오랜 노고에 대한 감사는 이들 동물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이게 간접적 인간의 의무라는 건 결국 이건 누구를 위한 의무예요? 동물을 위한 의무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의무예요. 이 간접적 의무를
우리가 이행을 했을 때 직접적 의무는 오히려 더 부드럽게 갈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은 언제나 인간 자신에 대한 일종의 의무일 뿐이다라고 해서 간접적 의무, 직접적 의무, 이거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한 의무일 뿐이다. 자, 온건한 인간중심주의, 뭐, 이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이게 이제 삶의 주체라고 해서, 되는 것인데요. 여기 봅시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이 두 개를 봅시다. 싱어는 실천윤리학에서 산업사회에서 인간이 동물의 고기를 음식으로 사용하는 걸 윤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인간의 이익과 먹히는 동물의 생명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를 때 작은 이익 때문에 큰 이익을 희생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 자신이 보다 작은 이익을 위해 동물의 중요한 이익을 희생시킨 것은 그릇된 일이라고 보고 있죠. 그게 싱어가 실천윤리학에서 그런 거죠. 여기서 이익에 대한 관심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생명체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연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삶의 주체를 봅시다. 레거는 동물도 삶의 주체예요. 자, 우리가 성장한 하나의, 동물이 됐을 때는, 삶의 주체가 되면, 이므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지각, 기억, 믿음, 자기의식, 의도, 미래에 대한 감각 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물론 일부 동물도 삶의 주체일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존재들은 내재적 가치를 지님으로 그러니까 삶의 주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이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레건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건의 삶의 주체라는 거는 믿음, 욕구, 지각, 기억, 자신의 미래를 포함하여 미래에 대한 의식, 쾌락, 고통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삶의 주체가 된다는 건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호와 복지에 대한 이익 관심과 자기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 얘기는 뭐예요? 스스로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순간의 시간을 넘어 자신의 주체성을 느낄 수 있고 타자와는 별개로 자신의 삶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는 의식에서 자신의 복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레건의 삶의 주체 이렇게 얘기해요. 곧 레건의 삶의 주체는 내가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자라면 대우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